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인접지역으로 철새를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제에 나선 항공기가 드넓은 천수만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초소 한 곳의 인건비와 약제비 등으로 한 달 운영비만 4,5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AI 영향으로 먹이주기 행사가 중단되자 먹이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20분의 1 수준인 300여 판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란이 들어올 때마다 고객들 사이에 치열한 계란 확보 경쟁이 벌어집니다. AI 창궐의 원인으로 지목된 철새. 과연 철새만이 AI의 주범일까? 비과학적 논리에서 단지 철새에 덮어 씌우는 기본적 역학조사의 실패, 그다음에 초기 대응 실패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2달 만에 초유의 사태인 3천만 마리 이상 사체를 나는. AI 확진 이후 2달, 재앙이 들이온 그 현장 속으로 지금 가봅니다. AI 의심 신고가 계속되던 1월 초, 충남에서도 최대 피해 지역으로 손꼽히는 천안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완읍은 산란계 농가가 밀집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타격이 컸습니다. AI가 휩쓸고 간 양계 농가 인근에 이동 제한으로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피해 농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피해 농민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딴 데세요. 네. 알아요. 지난해 11월 천안은 오리 농장에서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전체 사육수의 절반 이상인 475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는데요. 이후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차량이 많은 나들목과 주요 진입로에 방역 초소와 거점 소독소를 설치해 이동 차량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꼼꼼히 소독에 나서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 만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AI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천안시청에서 나오셨죠? 네. 무슨 과에서 나오셨어요? 정보통신과에서 나왔어요. 아니 정보통신과예요. 출산과도 아니고. 저희 시청 전 직원들이 이제 AI 방역에 전 직원이 3교대로 3교대로 나와서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확산이 계속 이어지자 확진 농가 3km 이내 농가를 예방 살처분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천안시 광덕면에 자리한 소규모 방사형 양계 농가. 지난달 30일 자정, 천안시 부시장 등 공무원 50여 명이 양계 농가를 찾았습니다. 예방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공무원의 말에 농장주 장 씨는 반발했지만 이날 결국 700여 마리의 닭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강제 이행 조치가 있고 열흘 뒤 농장주를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장 씨의 양계 농장. 700여 마리의 닭이 뛰놀던 농장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닭이 이제 뛰어놀고 여기에 한 마리가 살아 있어요. 한 마리 있네. 쟤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구사일생으로. 그럼 아우슈비치 살아남은 그게 유대인인 거예요, 이제. 아우슈비츠 영시 30분에 왔어요. 0시 50분에 천안시 공무원들하고 경찰들하고 같이 한 50명 정도가 왔어요. 50명 정도가 예. 이거를 사실 살처분하게 되면 뭐 보상도 수십만씩 키우는 사람은 보상이라도 제대로 나오죠. 이거 뭐 저희처럼 방사유정나는 천수 내외의 농가들은 보상도 사실은 뭐 거의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수준이고 올해 저희 아들 둘이 대학을 갑니다. 봤어요. 예. 그래서 부시장님이 전화가 오셨길래 저는 어떡합니까? 생계의 문제인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애들 휴학시켜라. 천안시의 강제 살처분 집행이 야속하다는 장 씨. 이에 대해 천안시는 어떤 입장일까? 충분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들은 다 예방 살처분에 동의를 해 주었는데 그 농가만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분히 고지한 후에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근데 그 시간에 가야 됐나요? 예, 그 살처분이 기한이 살처분 명령이 저희가 그날 12월 30일까지 돼 있었는데 그 가는 것도 충분히 그분한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고지를 해서. 장 씨는 이번 AI의 확산이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대규모로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규모로 키우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면적에서, 그전에는 뭐 가정농이 다 했죠. 가장 혼자서 컨트롤을 했지만 요새는 수많은 농업 노동자들이 투여가 돼요. 넓은 면적에 여러 사람이 투여가 돼서 작업을 하니까 한 군데만 뚫려도 또 한 사람만 실수를 해도 전체 농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공장식 사육 환경으로 인해 닭이 쉽게 병에 걸린다는 것.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채 10여 년째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살처분 지상주의입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그 방제 시스템의 문제가 실력의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일본은 똑같이 철새가 왔는데 그건 100만 수도 안 살처분했는데 여기 3,200만 수잖아요. 그야말로 실력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천안 지역 전체 산란계 농가 75곳 가운데 관리 지역까지 포함해 38곳이 AI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지역 전체 산란계의 80%가 넘는 346만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란계 사육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최근 천안 지역 AI 발생이 주춤하고 있지만 더 이상 발생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매년 AI로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자리한 양계 농가 역시 기르던 산란계 30만 수를 살처분해야 했습니다. 농장의 살처분 관리를 책임지는 천안시. 중앙정부의 시책이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처분 정책은 어차피 국가 정책이고 또한 미국이든 유럽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살처분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숙사, 분푸드나 이런 게 국내에 너무 밀집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외국의 살처분 정책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살처분된 가금류의 사후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간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한 뒤 농가 인근의 땅을 파 폐사체를 매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규모로 운영하는 기업형 양계 농가가 늘어난 데다 해마다 AI가 반복되다 보니 매몰할 땅마저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장 바로 앞에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소각 처리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처리 업체가 많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침출수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침출 수 없고. 예. 예. 일단 침출수가 안 나오면 되니까 그다음 이제 소독은 저희가 계속 와서 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도 지금 소독 한번 하려고요. 예, 거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계속 섞여가지고 지금 소독 중이에요. 자칫 폐사체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2차 환경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한데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AI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 그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도 강행하고 있어 사후 처리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진은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진단이 많이 늦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방역의 그게 어떤 신속성이 떨어지면서요. 결국은 이제 정부 카드가 내는 거는 묻지마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본이나 선진국 경우는 예방 살처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진된 농장만 살처분 하거든요. 그만큼 방역에 자신이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이러스 검사를 농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는 거죠. 게다가 피해 농가에서는 이후 보상금이 나와도 이미 사육 기반이 무너진 뒤라
회복하기까지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입식도 못하고 지금 그 질병이 걸린 농장 주변에는 입식도 못하고 출하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백기가 길어지죠. 쉬는 기간이 기니까 이게 생업인데 쉬는 기간이 길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수입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피해 보신 거를 100으로 본다면 그 보상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샤워를 따지면은 한 50분이 안 된다고 봐야죠.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지자체 역시 살처분 보상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벌써 각각 2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지금까지 매몰 처분된 가금류는 130여만 마리, 보상비만 60억여 원이 필요합니다. 국비에서 80%가 지원되지만 나머지 20%는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자체 조달해야 합니다. 천안과 함께 매년 AI 상습 발생지로 손꼽히는 아산시. 이 지역 역시 AI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의 선제적 살처분 권유에 이 지역 농가 8곳이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결국은 살처분했지만 종계농가 2곳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비현실적인 보상금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실화가 안 돼 있다는 것만 아세요. 현실화가.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라든가 종계 도태 하려면은 우리가 종계 구입비 같은 거 네. 종계 한 마리 구입비가 얼마며 이런 거 산출이 다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산출 해놓은 거 보니까 뭐 2014년도인가 했다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PS금이 1,500원이 올랐어요. 수당. 네. 네, 그때는 4,000원이었고 지금 5,500원이에요. 네. 근데 닭 한 마리에 1,500원 차이고 그다음에 잔존가치도 종란 하나에 뭐 병아리 가격 10분의 1을 준다는데 그거 갖고 누가 합니까? 방역부터 보상까지 정부 시스템의 그 무엇도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들에게는 살처분 보상금하고 생계안정자금, 수도관정자금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아직 그 농식품부에서도 보상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이런 보상 지침은 농식품부, 협회, 예를 들어 과학원, 생산자 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내려오게 되고 우선은 설 이전에 살처분 보상금의 한 50% 정도를 가지급 상태로 해서 신속하게 지급을 할 예정이고 신선한 먹을거리와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천안 시민들이 자주 애용한다는 전통시장. AI는 시장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산지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평소 공급량의 60% 정도만 확보되다 보니 달걀값은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오세요. 네네. 평상시 같은 경우는 하루 나가는 양이 200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많이 나가요. 50판.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이. 근데 이제 2판씩 사가셔가지고 전을 부쳐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 판. 그렇게 사가니까 매출 자체가 많이 떨어졌죠. 시민들은 2배 이상 오른 달걀값에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비싸지요. 비싸봤자 5,000원씩 사 먹은 계란이 10,000원이 넘어가니까 덜 먹어지고 망설여지고 그러죠. 어떠세요? 계란 값이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전통시장에서 AI의 영향을 받은 건 비단 달걀 점포만이 아닙니다. 달걀뿐 아니라 닭 소비 자체가 줄면서 함께 피해를 봤다는 한약재 도매상. AI 발생 전에 비해 많게는 40%가량 매출이 줄었습니다. 오리탕, 삼계탕,
그런 걸 파는 영업집들이 이 재료가 뭐 인삼, 황기, 대추, 밤 뭐 이런 그 한약재 종 기본적인 그 삼계탕 하면 인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약재가 영업집이 덜 되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이 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애완 때문에 조류독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론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뭐 야채나 뭐 과일 뭐 이런 집들도 거기에 다 부수적으로 반찬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달걀 가격이 오르고 닭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치면서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의 모든 점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마리 팔면 많이 팔아요. 하루에 한두 마리요? 예. 아, 너무하네. 너무하는 게 아니라 오질 않아요, 손님이. 지나가도 들여다도 안 봐요. 아니, 그렇게 안 먹어요? 예. 한두 마리요? 예. 어제 2만 원 팔고 들어가요. 그저께도 2만 원 팔고 들어가요. 지가 40년 장사했거든요, 닭을. 예. 근데 처음에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값이라도 벌어보려고 가게 안쪽엔 과자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닭집에서 과자를 사가는 사람 역시 별로 없습니다. 안 돼, 장사 좀 그래도 먹고는 살려고 전기세, 집세도 내야 되고. 지금 뭐 집세, 전기세도 안 나와요.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AI 사태로 인한 불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막막합니다. 사정은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에 자리한 달걀 도매상. 평소 같으면 손님이 많을 시간이지만 가게 앞은 한산합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상인들은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아주 지나면 마지막에 이거 화가 많이 나지. 아이고 저기 요즘 그 심란한데 그냥 심란하지. 지금 그 일해도 그냥 계속 적자니까 이제 거래처 이제 유지하려고 적자예요? 좀 적자죠. 그 지출이 똑같은데 물건 없어서 못 나가니까 그 지출보다도 일이 작으니까. 국민들이 계란을 구해줘 뭐를 해? 그게 말이야. 일을 못 해. 그런데 이제 위에서 갖다 주려고 다 그 장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 냅둬 자기야. 도소매 영업점들은 이렇다 할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AI의 터널을 지나 소비가 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이 조류독감 그 생각하니까 안 먹으니까 식당에서 안 사 먹는 게 식당 하는 사람들이 안 오지. 다른 걸로 해서 팔아도 되는데 뭐 굳이 닭고기를 뭐로 사. 그 도매 그 납품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안 가져가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뭐. 늦은 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거점 소독소의 차량 방역 소독 작업은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늦은 시간에 오가는 차량이 있긴 한 걸까요? 2대, 3대 정도? 몇 시쯤에? 새벽 4시. 새벽 4시쯤에 한 네. 2대, 3대 정도? 그 차량들은 어떤 차량들이에요? 병아의 차들. 새벽에 오가는 차량은 많아야 하루에 2-3대가 전부. AI는 지방 재정을 축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매몰 작업에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매몰 작업을 참가한 이 공무원은 극심한 충격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I가 장기적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청 전 직원은 더 바빠졌습니다. 소관 부서 관계없이 AI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안시 주요 도로 지점 4곳에 마련된 거점 소독소는 물론 방역 초소에 투입돼
하루 3교대로 방역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도 했던 직원들도 있고 또 입원을 해서 또 퇴원도 했지만 같이 현재 복귀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명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24시간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살처분 관리라고 합니다. 지금 살처분 정책이 지금은 과거에는 2014년도 이전에는 그 3km 이내는 무자비한 살처분이 됐었는데 그 살처분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은 관리지역 500m 이내는 살처분하지만 3km 이내는 현재는 선별적으로 살처분하게끔 그렇게 정책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반복되는 AI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의 발표처럼 겨울이면 찾아오는 철새가 그 원인인 걸까요? 풍세천에 AI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역시 철새 때문이라지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있는 철새들은 거의 100% 거의 다 과학자는 그걸 인정합니다. 농장 가서 밤에 이제 먹이 사냥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염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철새가 옮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초기 들어오는 우리가 철새 도료진 천수만이나 이런 쪽에서 AI가 만약에 많이 나오면 이제 외부 유입설이 하는데 사실 지금 국내 어느 과학자들도 우리 가까이 있는 대표적인 천수만 저희 실험실도요. 고병원성 AI를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천안의 풍세천, 곡교천, 다시 말하면 농장하고 그냥 5m, 1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다 하천에 있는 데서만 AI가 철새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뜻은 반대로 철새가 옮기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철새가 이제 밤 되면 먹이 사냥하는 농장 근처 가잖아요. 그래 비발생 농장 경우는 농민들하고 차량도 왔다 갔다 하면 농장 오염돼서 있거든요. 정부의 AI 심각 단계 발표에 따라 서산 버드랜드는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15만여 마리의 철새를 관람할 수 있는 탐조 프로그램도 올해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겨울 철새들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시기인데 이렇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휴관을 하게 되면서 조금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이곳에서도 하루에 3번 예찰은 물론 방역 초소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방역하고 또 어떤 활동 하시나요? 방역하고 이제 출입 통제를 해요. 차량 출입 통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나요? 네. 그런데 최근 서산시는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I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먹이주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인데요. 제작진이 찾아간 천수만 일대의 논바닥 곳곳에는 먹이주기 행사 때 쓰였던 알곡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서산시는 오히려 AI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말합니다. 철새들을 한 장소에 묶어두기 위해서 먹이를 제공을 했었고요. 먹이가 없을 경우에 이 철새들의 이동 방향은 예측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한 장소에다가 먹이를 제공을 해서 한 곳에 이 철새들을 모아두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죠. 올해도 역시 철새들이 천수만을 찾아왔습니다. 겨울 탐조 프로그램은 중단됐지만 혹시 죽어있는 철새는 없는지 버드랜드 직원들이 매일 이렇게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말 못하는 우리 새들한테 좀 자꾸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원래는 지금 발생하는 거는 닭을 키우는 농장이나 오리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알다시피 너무 기업형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리나 닭들이 키우는 공장이 너무 막 밀집돼 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는 닭
다 갖고 있어요. 철새도 가지고 있고 오리도 닭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철새들은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크게 발생을 안 하는데 닭이나 오리들은 쉽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겨울 별미를 찾는 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서산 간월도. 하지만 AI는 이곳의 분위기마저 바꿔놨습니다. 장사가 한창인 점심시간. 예전 같으면 기다리는 손님으로 북적거릴 가게 앞이 한산합니다. AI로 인해 손님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손님이 줄은 것 같아요? 한 70% 줄였죠. 100% 나가면. 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여기 사람들 다 지금. 지금 줄 서서 먹어요. 근데 지금 뭐 두 상, 세 상이면 끝나요. 중시간에. 상인들은 하루빨리 AI가 종식돼 천수만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AI로 무기한 휴장에 나선 건 대전의 한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산 조짐을 보이던 지난해 12월 조류 관람 시설이 있는 이곳에서도 방역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철저한 방역에도 AI가 번지진 않을까 직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동물원에 뭐 야생조류 같은 거나 뭐 비둘기들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날아다니니까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딱 가슴이 철렁한가요? 그렇죠. AI가 장기화에 돌입하면서 동물원 내에 자리한 조류 관람 시설은 잠정적 관람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작년 처음 개장했을 때만 해도 300여 마리의 새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텅 빈 채 방역 차량만이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야심차게 버드랜드를 오픈을 했는데 이 버드랜드를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휴장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곳에선 12명의 직원이 조류 관람 시설은 물론 동물원 전역에 대한 방역 작업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요. AI 감염이 의심될 경우 현재 전시돼 있는 희귀 조류를 모두 살처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 역시 꼼꼼히 소독한 후에야 시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앵무새를 관람할 수 있는 열대 정원. 관람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개장한 지 2달 만에 관람객의 발길은 끊어졌는데요. 하지만 사육사들은 관람이 재개될 날을 기다리며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람객분들이 없으시더라도 저희는 새들을 관리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고요. 그리고 이제 개장을 했을 때 관람객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앵무새들의 말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좀 더 이쁘게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해야 돼요. AI는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육사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방역 작업에 투입되면서 AI의 전파 우려에 따라 지역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직원도 AI로 인해 예비 신부의 얼굴을 못 본 지 오래입니다. 신부님 얼굴을 얼마나 못 보고 계세요? 지금 12월 초에 보고 못 봤으니까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예. 신부가 어디 살고 있는데요? 인천에 살고 있어요. 아, 예. 인천에 살고 대전에 살고 있고. 예. 그렇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많은 곳도 못 가고요. 대전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나갔다가 저희가 오염돼 버리면은 여기는 우리 새들이 전부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만나면은 또 저희가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올해도 정부는 AI의 주된 원인으로 철새를 지목합니다. 또한 현재는 소강 상태지만 철새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언제든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의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의 주범이 철새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철새 검사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포획도 엄청나게 하고요. 또 무조건 또 양성률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사실 저는 학자를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소위 말하면 이권이 개입된 기관이 그것을 독점해가지고 분변 검사하면서 사실 야생조류가 죽는 거를 저희들도 많은 야생조류 이게 폐사체가 들어오는데 고병에서 AI는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해보면 사실 야생조류가 죽는 것은 고병에서 AI는 야생조류가 거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리보다 더 강합니다. 근데 죽은 변사체는 무조건 고병원성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의뢰받은 거 해보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야생조류가 죽는 것은 이게 파울 콜레라 해가지고 이거 세균, 파이출에 물드시는 세균이나 아니면 그 헐피스 바이러스, 그런 거 급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야생조류 많은 독극물에서나 아니면 중금속으로 죽는 게 대다수인데 무조건 이제 이게 AI 발생할 때 야생조류 죽으면 무조건 이제 이 고병에서 AI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무조건 어떤 구실을 찾는 거고요. 말 못하는 철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10여 년째 똑같이 살처분만 강행하는 정부. 답답한 실정입니다. 국가라는 건 뭡니까? 항상 비상사태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AI 백신도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7월 달에 이게 항원 백신 뱅크를 만든다고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런 정당 없이 그것을 그냥 파기한 거예요. 올여름에. 만약에 있었으면, 그죠? 지금의 피해는 그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아산에 자리한 동물복지농장. 이곳은 이번 AI 사태의 직격탄을 피해갔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닭들.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거뜬히 이겨낼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이 닭과 오리의 면역력을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과 변이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가둬놓고서 만약에 공간에 활동을 못하는 면역이 떨어질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가 요만큼이라도 들어온다면 과연 얘네들이 건강한 였다면 이걸 이겨낼 수가 있고 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다 보니까 AI가 발생이 되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 닭들이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게 닭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AI 이런 걸로 인해서 죽어가는 닭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첫 번째로. 동물복지농장의 닭은 8시간 이상 수면은 물론 일반 양계 농가에 비해 넓은 면적에서 자랍니다. 또한 방사해에 기르다 보니 운동량도 많고 면역력이 높아 AI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복지농장이 도입된 지 4년,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닭이 건강해야 건강한 알을 낳을 수 있는 것. 이와 병행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온전히 운영된다면 AI의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하는 부분, 살처분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사가 소관이에요. 이거는 인간하고 동물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감당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가축위생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실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AI에 대한 검사 영역을 하고 있고 또 농림자분은 그건 통계를 내고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디 속도 설치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부서다 이 얘기를 하면은 다른 부서 얘기는 전혀 몰라요. 이건 저쪽이다 얘기다. 이건 저쪽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여기에 집단이 생기면은 이 집중적으로 뭔가 만들어져 그거가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또다시 반복된 재앙 AI. 재발을 막기 위한 정확한 역학 조사와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선제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전문가들도 진짜 이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 그런 것들이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고요. 또 방역 당국도 진짜 뭐 다시 아래에서 깨어나는 그런 기본으로 진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개조를 해야만이 이 AI 사태를 또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국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익숙해진 탓인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넓고 넓은 땅에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억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아는 시간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추운 겨울, 빨간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수목원이냐고요? 아닙니다. 쇠로 만든 간판으로 가득한 이곳은 대전 동구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용접 가게입니다. 아까 봤던 장미는 진짜 장미가 아닙니다. 이 용접 가게의 간판 중 하나죠. 대전에서 11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한신남 할아버지. 차가운 쇳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죠. 열일곱 살 때부터 용접 일을 배운 그는 지금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옆으로 그리는 것도 이게 아니면 못 그래요. 줄자를 대고는 어떻게 줄자 대고 이렇게 그리려고 이게 어떤 게 일직선인가 분간이 잘 안 가잖아요. 조금만 틀려도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딱 일직선이 그냥 저절로 나와버려요.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원하는 작품이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선에도 신중을 다하죠. 없는 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 설계도면 제대로 그리는 분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제일 잘 그렸던 사람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 사람은 그 알고 보니까 건축 설계사무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도깨비 방맹이 네? 실제 방맹이만하게 이만하게 한 1m 10cm로다가 도깨비 방맹이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게 주문이 들어와요. 저는 생각지 않은데. 진짜 엉뚱하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쓰는 거죠. 그 어디 다른 데서 만들어 달라고 못 하나요? 다른 데 가보면 그런 거 만들려고 안 하죠. 그 설계사들은 그림이니까 간단하게 그리면 되잖아요. 야구 방맹이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삐죽삐죽 바늘 몇 개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제 만드는 사람은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파이프라고 뭐 제품으로 나오는 거. 실제 그는 구체적인 설계 도면 없이 머릿속으로 구상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만들기 힘든 것들도
그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뚝딱 완성이 되어 나옵니다.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대신 기술을 일찍 배운 탓에 배움의 길이는 짧지만 이 분야에선 그 누구보다 뛰어나죠. 그래서 가끔 황당한 주문도 들어오곤 하는데요. 얼마 주실랍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글쎄 제가 이걸 지금 사실은 자기가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많이 봤다 이게 다른 데 물어봤다 이거. 물어봤는데 한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저 사장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반갑다고 말이요. 이게 뭐 돈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좀 적당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글쎄 이거 내가 나도 이런 건 처음이라서 이거는 순전히 이게 쇠파이프 값은 얼마 안 갑니다. 쇠파이프 값은 얼마 안 가는데 이게 주물르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단 말이다. 그럼 나도 이제 내 나름대로 또 선생님이 방명이 그려오신 거에 맞춰서 선생님이 방명이 그려온 거는 평면도니까 볼펜으로 뚝뚝 그리면 되지만은 저는 이게 인면체니까 제가 만드는 거는 이거는 볼펜으로 한 번에 그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제가 학교도 못 다닌 제가 설계를 해서 그리려면은 볼펜이나 연필로는 안 되고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부셨다 만들었다 해야 이게 그림이 되는 거라고 말이야. 그랬더니만 다른 곳에선 시도조차 못하는 걸 한신담 할아버지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해냈습니다. 해내고 말겠다는 끈기는 젊은 시절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고 그렇게 일본으로 가긴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생활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쯤 일본말을 배우기 위해 무작정 일본 신문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휴지가 없던 시절 화장실에 휴지 대용으로 꽂아놨던 신문지들이 그의 일본어 선생님이 돼줬습니다. 신문을 읽느라 1시간 이상 화장실에 있는 날이 다반사였다는데요. 이 글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지금도 여기도 뭐 어디 이 일본 소설인데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 같은 겁니다. 이거 한번 글씨 한번 보세요. 저는 일본어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글씨를 알아볼 수 있잖아. 예? 예. 한문 글씨라도 뭐 아는 게 있나? 잘 모르겠어요. 저기 왜죠? 국자나 보이는 것 같고. 네, 저는 이걸 지금 안경 안 쓰고 봐요. 아. 그러니까 글을 늘 보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눈이 그냥 마비됐나 봐요. 그쪽으로. 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책은 잘 보인다는 거죠? 예. 이렇게 떼놓고 봐도 책은 잘 보여요. 그것이 다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일하다가 가끔 심심하고 또 일하다가 좀 뭐 짜증나고 할 때 이거 한번 조금 보거든요. 가게 내부엔 작품과 관련 없어 보이는 물건들도 보이는데요. 최근에 일을 하다 넘어지면서 철물들이 그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고로 엉덩이 뼈에 금이 갔고 일은커녕 걷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그의 성격상 아프다고 마냥 쉴 순 없었기에 가게 안에서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팡이 짚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또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가 되잖아요. 이걸 늘 짚어버릇하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를 좀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이게 제 자가용이에요. 한 30분씩 운동을 해요. 그렇지. 운동 하셔야 되죠. 재활운동 용품점에서 파는 기구들은 그의 좁은 가게에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는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죠. 서가지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맞춤형 재활운동기구.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아픈 몸을 이끌며 만들었을 모습을 생각하니 대단하기만 하네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아직 똑 부러지진 않고 금이 갔어요. 금이 갔는데 이 옆으로도 움직이고.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여기다 새로 배아령을 집어넣고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뭐 절밑바닥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일본 가기 전에도 전에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 이제 그 중동 지방으로 그 해외 파견 기술자, 그때 이제 제가 용접을 할 줄 아니까 이 용접 기능 공부라서 남미 베네수엘라 아시죠? 거기까지 가셨어요? 예, 그 베네수엘라 여러 나라에서 일하며 살아온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그의 몸과 정신력을 다지는데 충분한 밑거름이 돼줬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용접 같은 거 하고 또 이제 그 제가 영어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원래 학교는 국민학교 5학년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ABCD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우는 거라 거기 가서. 근데 그 자유관은 한국에서 무조건 하고 영한사전하고 한영사전하고 두 권을 조그만 소사전 있잖아요. 그 벨트색에 쏙 들어가는 거. 그걸 두 권을 사가지고 갔었거든요. 그거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뭐 나한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영한사전 내미는 거예요. 거기는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가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영한사전 내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영사전 찾아서 이제 이걸 그 영어를 또 읽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손때리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딱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통화가 되고 했는데 그것도 오래되니까는 거기서 한 1년 넘게 있으니까 영어가 조금씩 나오더라고. 오늘 분이 주문하신 건데 이 거북이를 보고 이 거북이 아주 잘 됐다고. 거북이 멋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 보석함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네. 보석함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예쁜 천 같은 거, 황금 쪼가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넣고 여기다 이제 보석 같은 거 뭐 이렇게 담아 놓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을 그죠. 제가 두드리는 건 이제 여기 이렇게 휘었잖아요. 이렇게 휘어진 데를 두드리고 여기 둥그스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거 전부 이제 망치를 두드리는 겁니다. 수백 수천 번의 망치질로 쇳덩어리에 가치를 심어준 한신남 할아버지. 그의 손으로 탄생시킨 것들이 너무 많았던 탓인지 뭘 만들었었나 생각나지 않는 게 태반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는데요. 이 킹콩인데 킹콩이라는 게 말하자면 뭐 킹콩이 어떻게 생겼나 저는 확실히 뭐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네, 고리라 종류 아닙니까? 그렇겠죠. 고리라나 킹콩이나 거기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킹콩 테이블 그 회사에 그 이사 한 분이 만화를 잘 그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고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하나 만화로 그려주신 거예요? 예. 이 팔 끝이 이렇게 이 손끝이 이 천장에 딱 닿게끔 만들어 드릴까요? 머리는 거의 달랑말랑하고 이제 그럴 정도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면 아주 웅장하죠 그러더라고. 2m 되는 위에 또 이만한 높이가 올라가니까 한 4m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만들어두고 뭐 여기저기 뭐 찾아낸 거 나 뭐뭐 만들어놨나 지금 다 생각도 안 나요. 그에겐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 이 일을 못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그의 이름을 건 개인 작품 전시를 여는 꿈이죠. 평생을 쇠와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쇠처럼 단단해져 버린 하고자 하는 열정과 꿈은 20대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건물들로 빽빽한 도심 속 마치 80년대를 배경으로 만든 테마파크 같은 골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담배 가게를 아시나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주로 담배를 팔지만 편의점이 없던 시절 담배를 팔던 담배 가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담배 가게가 골목 한편에 조그맣게 남아있는데요. 가게를 찾는 손님은 많이 줄었지만 그곳엔 51년 동안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강경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SS 환합식. 네. 네,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이 허다하지만 손님이 오든 오지 않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어둡니다. 여는 시간은 항상 6시나 6시 못 돼서 좀 일어나죠. 한 10분 전 6시. 항상 문은 항상. 그리고 장사하니까 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팔리나 안 팔리나 장사하니까 일찍 열어야지. 이 담배 가게의 단골 손님입니다. 이게 그림이 막 이거 막 상처나고 그림 나오면 안 좋은데. 나 그래서 내가 저기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갈게요 할머니. 네, 가세요. 가끔씩 들려 할머니의 말벗이 돼주는 친구이기도 하죠. 촬영 당일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할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3명이나 담배 가게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가끔 예기치 않게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할머니는 항상 가게 문을 열어두는 건 아닐까요? 젊었지. 내가 여기서 제일 먼저 오래 했고. 옛날 담배 하치장 할 때부터 나는 했은 사람이니까.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24세 시집을 와 지금까지 담배 가게에서 일하는 강경자 할머니. 1990년까지만 해도 할머니의 담배 가게는 장사가 제일 잘 됐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손자가 건너옵니다. 항상 심부름은 손자의 몫이죠. 담배라고 적힌 표지판 말곤 뚜렷한 간판이 없지만
생일 잔돈. 사왔어. 하나씩 드리면 돼. 과거 가게 앞엔 등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은 등나무 가게로 불렀다네요. 동네 골목길을 한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손님이 없어 무료한 시간에 텔레비전은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죠. 나는 이게 보다가 내가 보고 재미없으면 이것도 놀려 저것도 놀려 좋은 거 나오면 또 틀고 안 듣지. 사실 할머니 젊은 나이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남편이 보고 싶을 때 앨범을 펼쳐 회상해보곤 하는데요. 담배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3남매도 아무 탈 없이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문 앞에 앉아 있으면 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돼.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앉아서 거리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흘러간 세월이 보여 씁쓸하다는 강경자 할머니. 예, 들어가세요, 할머니. 들어가셨어요.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시셔요, 할머니. 세월이 흐르고 흘러 더 이상 담배 가게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온다 해도 건강한 모습 그대로 가게 앞에 앉아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등산동에 위치한 이곳. 지금까지 가본 곳 중 제일 번화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전에선 1978년부터 5, 6년간 호황을 누렸다던 맞춤 양복점입니다. (1950년에서) (1960년도) 무렵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을 택했죠. 송옥유 디자이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이 양복일이 옛날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우리 집 손님들도 오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누구가 이거 양복일 했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때는 취직의 문이 좁고 그게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양복기를 배웠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뭐 이 기술은 사실 우리 시대에는 한 대씩 터져가면서 일을 배웠어요. 뭐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해도 뭐 여기서 나가가지고 딴 데로 간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뭐 이것을 배우러 왔기 때문에 봐줘도 이걸 오로지 배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갈 데도 없었고 또 마땅히 이렇게 갈 데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배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또 양복을 잘하신다고 하셔서 옷을 맞추러 왔는데. 네. 잘 왔어요. 네. 네. 앉으세요. 네. 이렇게. 권한듯이 이렇게 좀 넘겨보세요. 네. 이런 색은 좀 따숩기는 한데 겨울용이고 이게 동복이란 얘기고 뭐 많이 있으면은 이런 색으로도 한번 입으면은 이런 색이나 이런 밤색 계통으로도 한번 커피색이나 입으면은 굉장히 조화가 잘 되죠. 옷이 번갈아 입으니까. 저는 색깔이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벗으시고 네. 채쳐놓으세요. 대전만 해도 700군데가 넘게 맞춤 양복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성복과 청바지 시장이 늘어나고 때마침 IMF도 터지면서 문을 닫는 곳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의 양복점도 어깨포. 힘든 시기를 겪었죠. 18, 9개. 하지만 좌절하는 대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연구를 많이 했다는 송옥유 디자이너. 지금까지 양복점을 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때의 노력 덕분일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지 통 한 8인치 정도 괜찮아요. 8인치 정도. 네, 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조구리 디자인은 양트임이 괜찮죠? 사이드로.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연계하고 바지 주름을 하나 넣을까요? 넣지 말까요? 여기 이렇게 좀. 네,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서는 네, 예. 기성복은 이제 만드는 옷을 사람이 옷에다가 맞추는 거고, 우리 옷은 말 그대로 사람에다 옷을 맞추는 거고. 이게 이제 이것도 목도 짧은 사람, 굵은 사람 다 있어요. 이게 체형이 가늘은 사람, 그걸 목 둘레도 굵은 사람은 굵게, 크게, 가늘은 사람은 가늘게. 그래 여기 안 떠요 옷을. 여기가 기성복 입어서 여기 또 이렇게 제껴지고 이렇게 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옷은 입으면 힘들어요 옷이. 쉽게 말하면 저녁에 아침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오면은 어딘가 모르게 뭐 피곤한다든가 그런 감을 느끼지. 옷이 이렇게 옷은 하여튼 몸에 착 붙어야 합니다 이게. 손님의 체형에 맞게 치수를 잰 다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은 재단하는 일입니다. 종이에 미리 재단을 한 뒤 가위로 우려서 원단에 맞추고 잘라내는데요. 치수만 재고 재단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에 보내는 곳도 있지만 송옥유 디자이너는 직접 재단을 합니다. 재단을 잘못할 경우 옷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 일을 해온 40년 동안 그 책임감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꼼꼼하게 손에서 안에서 그런 거 다 해줘야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데 다 없어져도 살아남은 생존 전략이시네. 네. 이게 조구리 앞판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앞. 이게 L이. 이게 여기 이제 이게 주머니. 원단도 저희 버리는 거 없이 꼼꼼하게 최고로 이게요. 딱 붙여서 하시네. 네, 이게 딱딱 이게 나와요. 이게 양이. 아직까지도 맞춤 양복점이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는 특이 체형을 가진 손님들에겐 천국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이게 주머니. 이 체형이 손이 앞으로 간 사람, 뒤로 간 사람 다 달라요. 체형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메모를 해놨다가 앞으로 다른 사람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 돌려주고 뒤로 있는 사람은 뒤로 달려주고 이제 대부분 선생들은 앞으로 가 있다고 봐야 돼요. 손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게 뭐 한 2, 3cm
이 밑으로 봐서 2, 3cm. 그리고 군인들이라든가 부등자세 하는 사람들은 어깨가 이렇게 펴지면서 어깨가 펴지면 뒤로 손이 저절로 뒤로 가요. 어깨가 펴지면은 이렇게 굽으면 저절로 앞으로 오고. 이게 이제 그 직업에 따라서 몸 체형이 바뀝니다. 이게 수십 년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그의 정성이 묻어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완성된 양복을 입고 흡족해하며 고맙다고 수고하셨다고 해주는 손님들의 말 한마디에 그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만든 옷을 입어주는 손님들에게 고마워하기도 바쁜데 말이죠. 이 옷은 맞추면요, 이 싱이 들어가면 일이 몇 배 어려워져요. 시간이 여기서 소비가 돼요.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그래서 맞춤 양복은 입으면 여기가 착 편해요. 옷이 탁 벌어지지 이렇게 뜨더라네요. 근데 옷감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건 오른쪽 들어가는 원단이고요. 양복이고 이것은 어깨 심지. 이거는 왼쪽 옷. 이건 왼쪽으로 들어가는 원단. 이게 이쪽 건 왼쪽이고 이쪽 건 오른쪽이에요. 이게 아래치는. 양복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는 송옥규 디자이너.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만큼 옷은 더더욱 정교해지죠. 바지 하나 꾸미는데 보통 한 7시간 바지 하나가 하고 상의가 보통 20시간 넘게 해야 돼요. 상의 하나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이 옷을 할 때 실제로 우리 기술자들은 정통 기술자들은 이제 작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작품을 하는 거지 옷을 뭐 이렇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옷을 판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가지고 오늘은 중간 점검이 있는 날.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연락 받고 왔습니다. 네, 가봉 오셔야지 오늘. 예예예. 예. 이리 오세요. 네. 이리 오셔가지고 벗으시고 가봉 오세요. 네. 양쪽으로 살짝 넣으세요. 이게 이제 휘친 거라 터질 수가 있으니까. 네. 아주 좋네요. 어깨뽕은 얇은 걸로 준비했어요. 네. 옷을 좀 슬리퍼게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허리가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라인을 넣어가지고. 네, 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기란 쉽지가 않네요. 요새는 이제 소매기장을 뭐 이렇게 길게 안 입으니까 아주 좋네요. 소매기장 이 정도 하시고. 그러면은 아주 좋아요. 이런 데면요. 이제 가봉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네. 찾으러 오시는 것은 한 열흘 뒤에 네. 지금 일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한 열흘 이상 걸립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던가 네. 뭐 급하신 거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전화 끝나는 대로 한 전화 드릴게요. 연락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들어가요. 네. 일을 수월하게 해나가려면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가 필요하듯 이 재봉틀이 그에겐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수제는 미싱이 손과 발이 잘 맞아야 돼요. 이렇게 머리까지 잘 맞아야 하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호흡의 일치가 이걸 우리가 정교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바늘을 미싱을 이제 2바퀴 돌리고 멈출 때도 있고 1바퀴 돌리고 멈출 때도 있고 아니면 뭐 5바퀴 돌리고 멈출 때도 있고 그래서 공업용 이제 모다는 드륵드륵 밟으니까 그게 조절이 잘 못 해가지고 이게 제가 다루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손과 발이 잘 맞기 때문에 이 미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꼼꼼한 그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은 설렁설렁 해요. 이렇게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일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미세한 데에서 실로 다 연결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많이 걸리네.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 붙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하면 다 띄어요. 대전에 제대로 된 맞춤 양복점은 손에 꼽을 만큼 남았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다 떠났지만 끝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송옥유 디자이너. 어떻게 보면 좀 아깝다. 그 열심히 또 그래요. 꾸며주셨는데 또 그냥 다 끝났다고 이제 다 빼버리네. 원단 상하니까 원단이 상하니까 이렇게 이제 더 씌워가지고 바느질 할 때 열심히 또 바늘 해놓은 건데. 원래 그래요. 자르고 붙이고. 월계수 양복점이란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심을 다해 만든 양복은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바꿀 수 있다. 한 땀 한 땀 온 정성을 기울인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몇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내가 나온 이게 옛날 직업은 좀 배우기가 어려워요. 뭐 이거 뭐 몇 달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면 컴퓨터식으로 컴퓨터 같은 애들은 뭐 이렇게 몇 달 배우면 뭐 필요한 만큼 갖추는데 이것은 우리 이 분야만 하더라도 이게 한 3년 배우면은 우리말로 이제 젖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젖떨어진다고 가지고 한 10여 년 하면은 이제 기술자 소리를 들어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원단이 요새 너무 좋아가지고 뭐 잘못 오면 울어요 옷이. 굉장히 울고 예민하고. 이게 원단은 기술은 발달이 되는데 양복 가진 기술자들이 기술이 발전을 안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직업이라는 게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의 기술을 계속 저도 지금도 이거 배워가면서 해요. 오늘 난